제발 하룻밤만 숨겨주십시오. 장대비가 쏟아지는 산길, 숲풀 속에 피투성이로 쓰러진 여인이 떨리는 손을 모아 애원했습니다. 멀리서 횃불을 든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빗속을 가르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무꾼 무석은 지게에 여인을 숨기고 태연한 척 포졸들 앞에 섰지만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포졸의 횃불이 나무찜 사이를 비추는 그 찰나 무석의 손은 지게끈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과연 무석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숨겨준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오늘도 희망야담 라디오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복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 보내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충청도 청풍현은 산이 깊고 물길이 험하기로 이름난 고을이었습니다. 첩첩이 쌓인 산줄기가 고을을 병풍처럼 두르고 그 사이사이로 맑은 물이 흘러 경치만큼은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경치가 아무리 빼어나도 배고픈 백성의 시름을 달래주지는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산 깊은 곳에 자리한 솔매골은 청풍현 고을 바깥에 있는 작은 마을로 몇 안 되는 초가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산안개가 지붕을 덮고 저녁이면 새소리 대신 바람소리가 골짜기를 채우는 그런 곳이었지요. 그 솔매골 어귀에서 가장 낡은 오두막에 강무석이라는 젊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5으로 한창 혈기왕성할 때였으나 무석은 또래 사내들과는 달리 말수가 적고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웃는 일이 드물었고 누군가 말을 걸면 짧게 답하고 다시 입을 다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무석을 두고 착하기는 한데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고 수군댔습니다. 그러나 무석의 과묵함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으니 세상이 그에게 웃음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석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뜨고 먼저 아궁이에 불씨가 남아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런 다음 병든 노모의 약탕기를 조심스레 들어 올려 불 위에 얹고 노모가 깨기 전에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발 아래 돌멩이들이 굴러떨어지고 이른 아침에 찬 기운이 뺨을 에었지만 무석은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어깨에는 나무짐을 오래 진 자국이 굳은 근육처럼 베어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어 짐을 엮고 산을 내려와 읍내 장터에 파는 것이 무석의 하루였습니다. 장터에서 받은 몇 푼의 동전으로 쌀을 사고 노모의 약재를 골라 집으로 돌아오면 이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각이었지요. 집이라 불러도 좋을지 민망한 낡은 오두막은 비가 오면 방 안에도 물이 새어들었습니다. 무석은 그럴 때마다 낡은 집단을 이어 지붕을 막았지만 다음 비가 오면 어김없이 또 다른 곳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무석에게는 힘이 좋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무거운 돌을 옮기거나 쓰러진 나무를 치울 때 자연스레 무석을 찾았고 무석은 실은 내색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손재주도 좋아서 부러진 농기구를 고쳐주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런 무석도 관아 사람들만 보면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포졸이나 아전의 그림자만 눈에 들어와도 그는 일부러 골목을 돌아 길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무석에게는 형이 있었으니 이름은 강무원이었습니다. 무원은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한 사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관아 창고의 곡식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포박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무원은 억울하다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상민 집안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지요. 무원은 결국 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줄인 배와 차가운 바닥, 그리고 억울함을 사귀다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노모 강노파는 눈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큰아들을 잃은 슬픔이 몸 안 깊숙이 파고든 탓이었지요.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해가 떠도 밝음을 느끼지 못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무석은 그런 노모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마다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며 이를 악물었지요. 형의 죽음 이후로 그는 세상 일에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오직 노모만이 그를 붙들고 있는 끈이었습니다. 힘없는 자는 입을 닫아야 산다. 무석이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말이었습니다. 형이 목소리를 높였다가 죽었으니 자신은 낮게 엎드려 살아남아야 한다고 다짐한 것이었지요. 그것이 비겁함이 아니라 노모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바로 그날 무석이 나무찜을 치고 솔매고개를 내려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 서쪽 하늘에서 먹빛 구름이 빠르게 몰려들더니 순식간에 고개 위를 뒤덮었습니다. 바람이 거칠어지고 소나무 가지들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무석은 걸음을 재촉했지만 빗방울이 먼저였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머리와 어깨를 두드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로 쏟아졌지요. 산길은 금세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무석은 무거운 나무찜을 지게 끈으로 단단히 잡아당겼습니다. 빗소리가 귓가를 가득 채우고 시야는 빗발에 가려 몇 발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흐릿한 빗속에서 솔매골의 낡은 오두막 지붕만이 저 아래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무석은 빗속을 묵묵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어깨는 무겁고 옷은 흠뻑 젖었으며 발 아래 물이 질퍽거렸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찜을 팔아야 약을 살 수 있었고 약을 사야 노모가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비구름이 고개 위를 완전히 덮고 산 아래에는 어둠이 일찍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나무찜을 진 무석의 뒷모습이 그 빗속으로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무석의 아침은 언제나 노모의 방문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으로 떠나기 전 그는 반드시 약탕기 앞에 쪼그려 앉아 불길이 고른지 살폈습니다. 약재가 타지 않도록 불세기를 조절하고 탕기 뚜껑을 살짝 비켜놓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방 안에서 지켜보던 강노파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눈이 흐려 아들의 얼굴을 또렷이 볼 수는 없었지만 발소리만으로도 아들의 기분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발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무거웠습니다. 무석아, 아침은 먹고 가거라. 노파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무석은 문지방 너머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드시고 계십시오, 어머니. 늦기 전에 다녀오겠습니다. 그것이 모자 사이의 아침 인사였습니다. 길지도 않고 다정하지도 않았지만 그 짧은 말 한마디 안에 서로를 향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가난은 두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그 조용한 정만큼은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무석이 산에서 돌아오면 노파는 이미 작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아도 손이 기억하는 대로 밥을 푸고 국을 떴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짠치 한 조각과 된장 한 숟갈이 전부였지만 무석은
언제나 천천히 씹으며 남기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아들이 밥 먹는 소리를 들으며 그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밥상 앞에서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숟가락 소리와 국 넘기는 소리, 이따금 들리는 작은 기침 소리가 모여 그들만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장터에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무석은 약재상 앞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약재상 노인은 무석을 보면 말없이 몇 가지 약초를 꺼내 값을 낮게 쳐주었습니다. 무석도 말없이 동전을 내밀었지요.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짧은 거래 안에는 오랜 신뢰가 배어 있었습니다. 무석은 그렇게 받아온 약재를 노파의 약탕기에 넣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청풍읍내로 내려가면 무석이 가끔 들르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읍내 어귀에 자리한 작은 주막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옥분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42로 한때 청풍년의 관기였으나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하자 스스로 몸값을 치르고 주막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옥분은 허리가 굵고 목소리가 컸으며 웃음소리가 골목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는 눈은 날카롭고 빠르기로 읍내에서 소문이 자자했지요. 무석이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서면 옥분은 언제나 뭔가를 끓이거나 썰거나 하는 중이었습니다. 무석이 자리를 잡고 앉으면 옥분은 국밥 한 그릇에 밥을 한 주먹 더 얹어 내밀었습니다. 오늘 장사는 됐느냐? 어머니 기침은 좀 나아지셨고? 옥분의 물음은 늘 그 두 가지였습니다. 무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무는 팔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그러십니다. 옥분은 그 대답에 더 캐묻지 않고 다른 손님의 상을 차리러 갔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무석은 옥분이 건네는 밥 한 그릇에 담긴 마음을 모르지 않았지만 고맙다는 말을 좀처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옥분도 그것을 알기에 굳이 말로 받으려 하지 않았지요. 옥분은 관아 사정과 읍내 소문을 물 흐르듯 꿰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주막이라는 곳이 온갖 사람들이 드나드는 자리인지라 앉아서 귀만 열어두어도 고을의 사정이 저절로 모였습니다. 포졸이 한 잔 걸치며 흘리는 말, 장사꾼이 쉬어가며 내뱉는 한숨, 아전들이 은밀히 주고받는 눈빛까지 옥분의 눈과 귀를 벗어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옥분이 유독 경계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청풍현의 실세라 불리는 향리 조병학이었습니다. 조병학은 현감, 나으리의 오른팔로 불리며 관아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아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지런하고 말솜씨가 좋아 현감의 신임을 받았지요. 백성들 앞에서는 허리를 굽히고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읍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병학이 해마다 거두는 세곡의 일부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그 행방이 묘하게도 조병학의 곳간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병학이 화를 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터무니없는 죄명을 씌워 포박하고 가족을 못살게 굴고 장터에서 장사를 못하게 막는 일들이 조병학의 손끝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두려움은 분명했지요. 무석은 조병학을 볼 때마다 죽은 형을 떠올렸습니다. 형이 쓴 누명, 그 누명의 뒤편에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는 의심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 한켠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무석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맞서 싸워봤자 힘없는 상민이 얻을 것은 없다는 것을 형의 죽음으로 배웠으니까요. 솔매골의 봄날은 고요했습니다. 산 위에서 새가 울고
냇가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노파는 오두막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었고 무석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작은 들꽃 한 줌을 꺾어 노파의 방 앞에 놓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놓인 그 꽃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말보다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을 터였습니다. 관아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미 솔매고를 향해 천천히 발을 들이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은 유독 하늘이 빠르게 어두워졌습니다. 무석이 산 중턱에서 나무찜을 마지막으로 엮고 있을 때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더니 이내 먹빛 구름이 그 위를 뒤덮었습니다. 바람이 먼저 왔습니다. 소나무 가지들이 크게 휘어지고 낙엽과 잔가지들이 소용돌이치며 산길 위를 굴렀습니다. 무석은 코끝으로 빗냄새를 맡고 지게끈을 단단히 고쳐 맸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고개를 내려오기 전에 빗속에 갇히겠다 싶었지요. 그가 솔매곡의 중턱 비탈기를 막 접어들었을 때 하늘이 터지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머리 위로 쏟아지며 삽시간에 산길을 흙탕물로 만들었습니다. 무석은 몸을 앞으로 숙이고 발을 조심스레 내디뎠습니다. 빗소리가 귀를 가득 채워 발소리도 바람 소리도 모두 빗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인가 싶었지요. 무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 더 내려가자 소리는 다시 들렸습니다. 짐승의 울음과는 달랐습니다. 사람의 숨결처럼 입 안에서 새어나오는 작고 가느다란 신음이었습니다. 무석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길 오른편 수풀이 빗속에서 짙은 어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게를 한쪽으로 기울이며 수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빗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무언가 희뿌연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빗속에 떠밀려온 헝겊 조각인가 싶었지요. 그러나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을 때 무석의 발이 딱 멈추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수풀 아래 짓눌린 치맛자락 끝에 빗물과 섞인 피가 번져 있었습니다. 무석은 숨을 들이켜며 수풀을 헤쳤습니다. 그 안에 젊은 여인 하나가 몸을 웅크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이는 28살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빗물에 젖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풀어헤쳐져 얼굴 위로 흘러내렸고 오른쪽 발목에는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치마 끝이 그 상처를 덮고 있었으나 이미 빨갛게 물들어 있었지요. 무석이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을 때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무석을 바라보더니 이내 두 손이 수풀 위로 모아졌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제발 하룻밤만 숨겨주십시오. 무석은 그 말투에서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상민 여인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다듬은 흔적이 있었고 손을 모아 비는 동작에도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석은 자신을 나리라 부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나무꾼에게 나리라는 호칭은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그가 무어라 대꾸하기도 전에 산 아래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으나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말발굽이 지늘길을 밟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사내들의 고함이 얹혔습니다. 이쪽 숲을도 살펴라! 절대 놓치지 마라! 무석은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산길 아래쪽에서 횃불 여러 개가 빗속을 가르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갓을 쓰고 허리에 칼을 찬 포졸들이었습니다. 빗속에서도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손으로 감싸 쥔 채 숲을 사이사이를 들쑤시며 올라오고 있었지요. 여인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입술이 더욱 파래지고 숨소리조차 삼키려는 듯 가슴이 작게 들썩였습니다. 공포가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무석은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산짐승이 더 잡해서 떠는 것과 같은 도망칠 곳을 잃은 자의 눈빛이었지요. 무석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밤길에 쓰러진 여인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포졸들이 쫓는 여인을 숨겨주었다가 발각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상민이 관아에 맞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무석은 형의 죽음으로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석은 짧게 숨을 들이쉬더니 지게에 묶인 나무찜을 빠르게 풀었습니다. 굵은 나무단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무석을 바라보더니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친 발목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무석은 여인이 나무단 사이에 몸을 웅크리자 재빨리 그 위를 나뭇가지로 덮었습니다. 빗속에서도 손이 빠르게 움직였지요. 그가 다시 지게를 어깨에 올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포졸 셋이 횃불을 앞세우고 바로 앞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포졸이 무석을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이봐, 도망친 기생을 보지 못했느냐? 이 근방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무석은 고개를 숙이며 느릿하게 대답했습니다. 비가 워낙 거세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나무 팔고 내려오는 길이옵니다. 포졸은 횃불을 들어 무석의 얼굴과 지게를 번갈아 비추었습니다. 나무찜 사이로 비추는 불빛이 찰나 흔들렸습니다. 무석은 눈을 내리깔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가슴 안에서 세차게 뛰었지만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숨을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포졸들은 잠시 지게 주변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러나 빗줄기가 갈수록 거세졌고 횃불이 꺼질 것을 염려했는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올라가 보자. 더 위쪽에 있을 것이다. 포졸들이 산길을 계속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소리가 빗소리 속으로 멀어지고 횃불의 빛도 나무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무석은 그제야 천천히 숨을 내뱉었습니다. 입김이 차가운 빗속에서 하얗게 번졌습니다. 지게 안에서 아주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여인이 숨을 참고 있는 것이었지요. 무석은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빗속 산길을 한 발 한 발 내려가면서 자신이 방금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무석은 집에 도착하기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오두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궁이의 불빛이 가느다랗게 흔들렸습니다. 강노파는 아들의 발소리가 평소와 다름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발을 디디는 간격이 좁았고 지게를 내려놓는 소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석아, 누가 왔느냐? 노파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귀는 밝았습니다. 무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게 위에 나무단을 걷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여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빗물과 흙이 뒤범벅된 얼굴로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다친 발목을 딛지 못해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서 있었지요.
강노파는 눈이 흐려 여인의 얼굴을 또렷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젖은 옷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 소리와 여인의 가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궁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불씨를 돋우고 솥에 물을 올리더니 방 한쪽에 개어둔 이불을 꺼냈습니다. 그것이 노파의 대답이었습니다. 여인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힘이 풀리듯 주저앉았습니다. 무석은 불 앞에서 노파가 약초 단지를 뒤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묻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만 쉬어 가십시오. 여인은 고개를 들어 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이라 불러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석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연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닐 것이라는 짐작은 했지만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인의 말투와 손끝을 훑어보았습니다. 말씨는 단정했고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습니다. 거칠게 일한 흔적이 없었지요. 나무꾼의 눈으로 보아도 상민 여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무석은 속으로 짐작하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여인의 발목에 약초를 바르는 동안 무석은 등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파의 손이 여인의 손목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목 안쪽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불에 데인 듯 살갗이 구겨진 자국이 손목을 가로질러 나 있었지요. 노파의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눈이 흐린 노파였지만 손끝의 감각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었다가 조용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초를 더 곱게 찧어 상처 위에 올렸습니다. 무석은 노파의 그 짧은 침묵이 마음에 걸렸지만 밤이 깊어지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그는 집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인기척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빗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솔매골에는 불빛 하나 없이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 무석은 서린의 발목에 쓸 약재를 더 구하러 읍내로 내려갔습니다. 빗속에 긴 밤이 지나고 하늘은 개어 있었으나 산길은 아직 축축했습니다. 읍내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장터 어귀에 포졸들이 버티고 서서 지나는 사람마다 훑어보았고 상인들은 좌판을 펼치면서도 눈치를 살피기 바빴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 관아에서 도망친 여인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숨기는 자는 역적을 도운 죄로 다스리겠다는 방이 장터 어귀 기둥에 붙어 있었습니다. 무석은 그 방 앞을 지나치면서 눈길을 빠르게 거두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장터 안쪽에서는 조병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아전 며칠 거느리고 상인들 사이를 오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친 계집은 영모에 연루된 자이니라. 그 계집을 숨기거나 도운 자는 그 죄를 함께 지게 될 것이다. 고하는 자에게는 후한 상을 내릴 것이니 낌새가 있거든 즉시 관하로 달려오너라. 백성들은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석은 약재를 사는 척 좌판 앞에 서서 조병학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세게 뛰었습니다. 약재를 사서 장터를 빠져나오려는 참에 누군가 무석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옥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무석을 주막 뒷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옥분은 문을 닫고 무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석의 소매에 빗물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고 얼굴에는 하룻밤의 긴장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무서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투였지요. 무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한숨을 짧게 내뱉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여인 관아에 넘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넘기는 순간 너도 살아남기 어렵다. 무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옥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조병학이 요 며칠 사이 죽은 현감의 집안과 관련된 서류들을 관아 창고에서 뒤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물건을 찾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일과 도망친 여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읍내 안에서 조용히 돌고 있었습니다. 죽은 현감 윤대감 말이냐? 무석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대감이 병으로 돌아가셨다지만 그 죽음이 석연찮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조병학이 그 집안을 이 잡듯 뒤지는 데는 까닭이 있을 것이야. 무석은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장터의 소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어젯밤 여인을 지게 속에 숨길 때만 해도 하룻밤 피신을 돕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한 번의 선택이 훨씬 크고 깊은 곳으로 자신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옥부는 무석의 굳은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무서가 조병학은 걸리는 것은 무엇이든 끊어버리는 사람이다. 무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약재 꾸러미를 손에 쥐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솔매골로 돌아가는 산길이 저 앞에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 노모가 있었고 연이라 불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석은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홀로 내린 선택이 홀로 감당해야 할 무게로 어깨를 눌러오는 것을 느끼면서 무석이 솔매골로 돌아왔을 때 서리는 노파가 내어준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목의 부기는 조금 가라앉아 있었지만 얼굴빛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무석은 약재 꾸러미를 내려놓으며 읍내에서 본 방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역적을 도운 죄라는 말까지 그대로 전했습니다. 서리는 듣는 내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두려움이 역력했지만 울거나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이 집에 화가 미치는 것이 두렵습니다. 서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무석은 약재를 솥에 넣으며 짧게 대꾸했습니다. 발목이 나으면 그때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쉬시오. 서리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무석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왜 쫓기는지, 영모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죽은 현감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억지로 캐낼 마음은 없었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튿날 오후 솔매골 어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석은 마당에서 나무단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돌뱅이 오칠복이었습니다. 칠복은 무석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 장터를 떠돌며 잡화를 파는 칠복은 서너 달에 한 번씩 솔매골에 들러 무석의 얼굴을 보고 갔습니다. 덩치는 무석보다 작고 마른 2배쯤 많았으며 웃음이 해프고 돈에 약한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지요. 야, 무서가, 나왔다. 오늘 장터에서 좋은 것 떼어왔는데 한번 봐라. 칠복은 등짐을 풀며 오두막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무석은 반갑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한 마음이 뒤섞였지만 오래된 친구를 문전에서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아 칠복이 가져온 엿과 건어물을 나누었습니다. 칠복은 이 장터 저 장터에서 들은 소문들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고, 무석은 짧은 대꾸를 이어가며 듣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칠복의 눈은 바빴습니다. 오두막 안쪽을 슬쩍슬쩍 들여다보던 그의 눈이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낯선 기척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고, 노파의 방과는 다른 방향에서 사람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칠복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가 솔깃해진 것은 숨길 수 없었지요. 무석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랜 친구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칠복이 날이 저물기 전에 다음 고을로 가야 한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까지도 무석은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솔매고를 내려가는 길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읍내장터 어귀에서 본 방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도망친 여인을 구하는 자에게 후한상을 내린다는 말이었지요. 은전이라 했습니다. 칠복은 손가락을 꼽으며 그 액수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한 달 장사를 해도 만지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석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은전의 무게가 떠올랐습니다. 칠복의 발은 결국 관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솔매골은 고요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고, 귀뚜라미 소리가 오두막 주변을 감쌌습니다. 무석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리는 안방 한쪽에 누웠고, 노파는 그 곁에서 얕은 숨을 고르며 잠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강노파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귀가 밝은 노파였습니다. 산길 어딘가에서 돌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발소리였지요. 노파는 몸을 일으켜 무석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서가 일어나거라, 사람들이 온다. 무석은 단번에 눈을 떴습니다. 마루로 나와 귀를 기울이자 노파의 말이 맞았습니다. 솔매골 입구 쪽에서 횃불 빛이 나무 사이로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5개의 불빛이 일렬로 움직이며 오두막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석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서린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지금 당장 나가야 합니다. 서린은 눈을 뜨는 순간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몸을 일으켜 발목을 감싼 헝겊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무석은 노파를 등에 업으려 했지만 노파가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걸을 수 있다. 어서 가거라. 셋은 오두막 뒤편 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앞쪽에서 포졸들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기 서라. 포위했다. 무석은 노파의 손을 잡고 비싼 비탈길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서리는 다친 발목을 이를 악물며 딛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포졸들의 횃불이 오두막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을 칼로 찌르는 소리, 장독을 걷어차는 소리, 분노한 고함 소리가 밤 고요를 갈랐습니다. 무석 일행은 숨을 죽이고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노파의 발이 돌에 걸려 휘청거릴 때마다 무석이 팔을 잡아주었고 서리는 나뭇가지를 짚으며 발걸음을 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는 것은 오직 무석뿐이었습니다. 산을 제 집처럼 드나든 세월이 이 순간 비로소 쓸모를 발휘했습니다. 한참을 오른 끝에 무석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오래전 버려진 작은 절터. 한때 스님이 머물렀으나
오래전에 비어 반쯤 허물어진 곳으로 마을 사람들도 거의 찾지 않는 자리였지요. 무너진 기와 위로 이끼가 덮이고 문짝은 한쪽이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붕은 아직 남아 있어 비를 피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셋은 폐암자 안으로 들어가 문짝을 등 뒤에 기댔습니다. 노파의 숨이 거칠었고 서린의 발목에는 다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무석은 두 사람을 벽에 기대게 한 뒤 문틈으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두막 쪽에서 횃불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칠복이라는 분이 고했군요. 무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믿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칼보다 더 깊이 들어옵니다. 그 말이 절터의 낡은 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무석은 굳은 얼굴로 산 아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신의 쓴맛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된 친구에게서 왔다는 사실이 가슴 한 귀퉁이를 조용히 후볐습니다. 밤바람이 폐암자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노파는 두 사람 곁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횃불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폐암자의 밤은 길었습니다. 바람이 헐거운 문짝을 흔들 때마다 작은 나무 조각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석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문틈으로 산 아래를 살피기도 하고 노파의 숨소리를 확인하기도 하면서 뒤척이다 보니 어느새 새벽빛이 폐암자 지붕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새 한 마리가 부서진 기와장 위에 앉아 짧게 울다 날아갔습니다. 노파는 이른 새벽에 잠이 깨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모으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무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쫓기는지 알아야 피할 방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리는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한 번 크게 불어 문짝을 흔들었습니다. 서리는 그 소리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린입니다. 무석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윤 씨라면 청풍현 현감 윤대감의 집안이었습니다. 서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리는 청풍현 현감 윤대감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윤대감은 몇 해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고을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윤대감은 독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 죽음 뒤에 조병학이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생전에 조병학의 비리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거두어들이는 세곡의 일부가 장부와 맞지 않았고 그 행방을 조용히 추적한 끝에 조병학이 수년간 세곡을 빼돌려 사복을 채워왔다는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장부 한 권과 거래, 내역이 담긴 문서들이었지요. 윤대감은 그것을 한양에 올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병학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윤대감의 밥상에 천천히 몸을 갉아먹는 독이 들어갔습니다. 윤대감은 석 달을 앓다가 숨을 거두었고 조병학은 그 죽음을 오래된 지병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해도 입을 열 수 없었지요. 윤대감이 죽고 나자 조병학은 장부를 빼앗으러 움직였습니다. 서린의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한밤중에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추격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던 도중에 어머니는 힘이 다해 쓰러졌고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 이후로 서리는 여러 곳을 전전하며 숨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모은 장부의 일부를 품에 지닌 채로 말입니다. 그러다 얼마 전 조병학의 사람들에게 다시 발각되어 산속으로 도망치다가 무석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무석은 서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엉켜 돌았습니다. 도망기생이라 했던 포졸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병학이 현감의 딸에게 기생이라는 이름을 씌워 쫓고 있었던 것이지요. 신분을 더럽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무석은 눈을 들어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는 서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무석은 어머니의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아가씨를 아십니까? 노파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르는 얼굴이다. 눈이 어두워 얼굴은 못 본나. 그러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 그것을 캐낼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리는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잠시 후 꺼낸 것은 낡은 천에 쌓인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접히고 또 접혀 손때가 깊이 배어 있었지요. 서리는 그것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먹물이 바른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무석은 글을 읽지 못했지만 그 종이가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어진 것인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장부의 일부입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나머지는 따로 숨겨두었지요. 이것만으로는 조병학을 완전히 엮기가 어렵습니다. 무석은 그 종이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값이 담긴 종이었습니다. 아니, 여러 사람의 목숨이었습니다. 서린의 아버지, 서린의 어머니,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형 강무원의 억울함까지 그 안에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무석은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한 번 숨긴 목숨을 2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서리는 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다른 것이 담겼습니다. 무언가를 의지하는 마음, 그러나 그 의지함이 부끄럽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서 신분도 처지도 다른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절터의 새벽빛이 조금씩 밝아지며 두 사람의 얼굴을 고르게 비추었습니다. 서리는 장부 조각을 다시 접어 품속에 넣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머지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무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는 아침 새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어딘가에서 조병학의 그물이 천천히 조여들고 있었지만 폐암자의 아침은 잠시 고요했습니다. 조병학은 아침 일찍 관아 대청에 앉아 아전 하나를 불러들였습니다. 밤새 포졸들을 풀어 솔매고를 뒤졌으나 무석 일행을 놓쳤다는 보고를 받고 난 뒤였습니다. 조병학은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는 것을 본 아전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나무꾼 하나를 못 잡는다는 말이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움이
대청 안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전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아뢰었습니다. 산길이 어두워 추격이 쉽지 않았사옵니다.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수색하겠나이다. 조병학은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른 아침 안개가 깔려 있었고 그 너머로 청풍의 산줄기가 아침 햇살을 받아 희뿌옇게 빛났습니다. 조병학의 시선은 그 산줄기를 훑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수색은 잠시 멈추어라. 아전이 고개를 들어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조병학은 손을 뒤로 모으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쫓으면 더 깊이 숨는다. 대신 그 나무꾼의 뿌리를 흔들어라. 조병학은 창고지기를 불러 10해 전 기록부터 뒤지게 했습니다. 강무원의 사건 기록이 담긴 낡은 장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나왔습니다. 조병학은 그것을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강씨 집안은 이미 한 번 도둑의 누명을 쓴 집안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꺼내 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요. 며칠 사이에 읍내 곳곳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강무석이 관아 창고의 곡식을 노렸다는 말이었습니다. 형도 도둑이었고 동생도 다를 바 없다는 말이 장터와 골목을 타고 흘러다녔습니다. 누가 먼저 꺼낸 말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한 번 퍼진 소문은 발이 빠르게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무석의 안부를 묻던 이웃집 안악은 이제 무석의 이름이 나오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약재 상노인도 조병학의 눈치가 두려워 가게 문을 반쯤 닫아두었습니다. 힘없는 자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서로에 대한 정이었는데 조병학은 그 정을 두려움으로 잘라버리는 데 능했습니다. 오칠복은 관아에서 받은 은전을 품에 넣었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오가며 장사를 해도 손이 자꾸 주머니 안에 은전으로 갔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그것이 손에 닿을 때마다 무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함께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무석, 자신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말없이 주먹밥을 내밀던 무석이었습니다. 칠복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 앉아 있기를 반복했습니다. 한편 옥부는 주막을 찾는 포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포졸들은 술을 마시며 은근히 자랑하듯 조병학의 계획을 흘렸습니다. 수색을 멈춘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덫을 놓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었지요. 옥부는 그 말을 사귀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부는 주막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뒷길을 따라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어두웠지만 옥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기 시절부터 청풍의 산길을 밤이고 낮이고 다닌 적이 있었기에 발이 기억하는 길이 있었지요. 폐암자에 도착했을 때는 하늘에 반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석은 문틈으로 낯익은 체형을 알아보고 문을 열었습니다. 옥부는 안으로 들어서며 숨을 골랐습니다. 노파는 옥분의 목소리를 듣고 반색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옥분은 가져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주먹밥과 약재, 그리고 마른 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옥분을 보며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옥분은 서린을 한번 훑어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석에게 조병학의 움직임을 낱낱이 전했습니다. 수색을 멈춘 것, 강무원의 기록을 다시 꺼낸 것, 읍내에 소문을 퍼뜨린 것까지였습니다. 무석은 듣는 내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형의 이름이 다시 거론된다는 말에 이마에 핏줄이 섰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리는 옥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석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관직과 족보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몰랐습니다. 이 고을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지요. 무석은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 작은 절터 안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다르고 처지가 달라도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억울함을 품은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조용히 확인하는 순간이었지요. 그러나 그 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병학이 무석이 어머니를 이용하려 한다는 말이 들립니다. 노파를 붙잡아 미끼로 삼겠다는 것이지요. 폐암자 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석의 눈이 노파에게로 향했습니다. 노파는 그 말을 들었는지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의 두려움 대신 체념과도 다른 오래된 슬픔 같은 것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석은 어머니의 그 얼굴을 보며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린을 향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 마음이 소중한 사람들을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는 족쇄가 되어간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설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반달이 구름 사이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폐암자 지붕 위를 비추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무석은 폐암자에 남은 약재가 떨어지고 노파의 기침이 심해지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린과 옥분이 말렸지만 무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속에만 숨어 있다가는 노모가 먼저 쓰러질 것이었습니다. 조금씩 낯이 익은 산길을 타고 읍내 뒷골목으로 내려가 약재만 구해 오겠다고 했습니다. 서리는 무석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무석은 주위를 살피며 읍내 어귀로 접어들었습니다. 장터는 평소보다 한산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무석은 약재상 쪽으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골목 어귀를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양옆에서 포졸 둘이 튀어나왔습니다. 무석이 몸을 돌리기도 전에 두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포박이 손목을 파고들었고 무석은 반사적으로 몸을 빼려 했으나 포졸이 셋, 넷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무석을 제압하며 끌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제 갈 길을 재촉할 뿐이었지요. 관아 마당으로 끌려 들어서자 조병학이 대청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석을 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음이 느긋했습니다. 기다리던 것이 왔다는 여유가 온몸에서 풍겼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아전 몇과 포졸들이 늘어서 있었고 마당 바깥에서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백성들이 담 너머로 기웃거렸습니다. 조병학은 무석 앞에 멈추어 서더니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네가 강무석이렸다 나무꾼 주제. 제법 도망을 잘 다녔구나. 무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병학은 뒷짐을 지고 천천히 무석 주위를 걸었습니다. 숨겨둔 여인이 어디에 있느냐. 순순히 말하면 가볍게 처리해 주마. 무석은 눈을 내리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병학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말이 없구나. 내 형도 이렇게 입을 닫았지.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는 알고 있을 터이다. 그 말이 공기를 가르며 무석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무석의 손이 포박 안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조병학은 그것을 보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 형 강무원은 도둑이었다. 과나 창고의 곡식을 훔친 도둑놈이었지. 그리고 너도 다를 바 없구나. 피는 속이지 못하는 법이야. 그 순간 무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세상의 등을 돌리고 10년을 눌러온 분노가 눈 안에서 이글거렸습니다. 형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조병학은 잠깐 눈썹을 올렸다가 이내 손을 들었습니다. 형틀을 가져오너라. 무거운 나무 형틀이 마당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포졸들이 무석을 끌어 무릎을 꿇리고 다리를 형틀에 묶었습니다. 굵은 나무 막대가 무릎 뒤를 눌렀습니다. 무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담 너머 백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그 소식을 들은 옥부는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으며 장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아 담 근처에 이르자 마당 안이 보였습니다. 옥부는 형틀 위에 무석을 보고 입술이 얇게 다물렸습니다. 조병학은 형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형리가 굵은 곤장을 들고 무석의 등 뒤로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여인이 어디에 있느냐? 무석은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아 마당 위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하늘이었지요. 무석은 그 하늘을 보며 형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형도 이 자리에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이 마당에서 이 하늘을 보며 억울함을 품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무석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매가 등을 가르는 순간 무석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매가 이어졌습니다. 관아 마당에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담 너머 사람들은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솔매골에서 아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강노파는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린이 막았지만 노파는 완강했습니다. 내 자식이 맡고 있는데 어미가 앉아 있을 수 없다. 노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노파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노파의 흐린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폐암자 안에서 서린은 그 눈물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무석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조병학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었으니까요. 서린은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옥분이 들어섰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서린의 앞을 막아선 옥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나서면 둘 다 죽습니다. 무석이도 낭자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서린은 멈추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관아 마당에서는 매질이 계속되었습니다. 무석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 안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흐릿한 의식 안에서도 무석은 서린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름 석자를 뱉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것만큼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큼은 형처럼 지켜야 했습니다.
무석이 의식을 잃고 형틀 위로 쓰러졌을 때 관아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조병학은 긴 침묵 끝에 돌아섰습니다. 피 묻은 마당 위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무석이 의식을 잃고 관아 마당에 쓰러졌다는 소식은 옥분을 통해 폐암자에 전해졌습니다. 옥분은 관아 안에 드나드는 심부름꾼 아이와 오래전부터 눈을 맞추고 지낸 터라 관아 안의 움직임을 꽤 빠르게 알 수 있었습니다. 무석은 아직 옥에 갇혀 있었고 조병학은 하루 이틀 더 두었다가 다시 추궁하겠다는 속셈인 듯 했습니다. 그 말인즉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했지요. 옥부는 서린과 노파를 주막 뒷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산속 폐암자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조병학의 사람들이 산 중턱까지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는 말이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막 뒷방은 좁고 낮았지만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옥부는 문 앞에 빈 술독을 쌓아두어 방이 있다는 것을 감추었습니다. 노파는 뒷방에 들어서자마자 자리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이 흐려 방 안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손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치마 안쪽에 깊숙이 매달아 두었던 낡은 보따리를 끌어내었습니다. 천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고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지요. 서리는 노파가 보따리를 꺼내는 것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손이 굳었습니다. 노파가 천을 한 겹씩 벗겨내자 낡은 비단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옥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옥빛이 오랜 세월을 머금어 깊고 은은했습니다. 비녀 머리에는 작은 매화꽃 하나가 새겨져 있었지요. 서리는 그 비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두 눈이 크게 열렸고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머리에 꽂던 그 비녀였습니다. 한겨울밤 어머니가 도망치던 날 품에서 꺼내어 누군가의 손에 맡기던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너무 어려서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바로 강노파의 것이었습니다.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노파는 서린의 울음소리를 듣고 손을 뻗었습니다. 흐린 눈으로도 서린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노파의 손이 서린의 손등 위에 얹혔습니다. 내 어미가 그날 밤 이것을 내게 맡겼다. 반드시 내 손에 돌려주라고 했지. 노파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말을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리는 노파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차고 가늘었습니다. 서리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셨습니까?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았다. 그날 밤 산길에서 만났지. 내 어미는 내 손을 잡고 달리고 있었는데 나를 보더니 잠깐 멈추었어. 그리고 이것을 쥐어주며 말했다. 딸아이가 찾아오거든 전해달라고.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그토록 다급한 와중에도 이 비녀를 낯선 이의 손에 맡겼다는 것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옥분이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셋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막 바깥에서 사람들의 발소리와 말소리가 들려왔지만 뒷방 안은 다른 세상처럼 고요했습니다. 노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비녀 머리를 돌려보아라. 서리는 비녀를 손에 들었습니다. 매화꽃이 새겨진 머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고 천천히 돌리자
가느다란 틈이 생기며 비녀 머리가 분리되었습니다.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주 가늘고 작게 말아 넣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숨을 참고 그것을 꺼내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먹물은 또렷이 살아 있었습니다. 촘촘한 글씨들이 종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서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동안 얼굴빛이 점점 변했습니다. 밀서였습니다. 그것도 윤대감이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조병학이 수년에 걸쳐 세곡을 빼돌린 내역과 그 행방이었습니다. 날짜와 수량, 뇌물을 건넨 자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지요. 품속에 넣어두었던 장부 조각과 맞추면 조병학의 죄를 빠짐없이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내용이 서린의 손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밀서에는 강무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석의 형이었습니다. 강무원은 조병학이 세곡을 빼돌리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관아 창고 뒤편에서 밤중에 곡식 자루가 몰래 옮겨지는 것을 본 것이었지요. 강무원은 그 사실을 윤대감에게 알렸고 윤대감은 그것을 단서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병학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강무원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워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강무원은 억울함을 외치다 옥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리는 읽기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표정을 보고 짐작한 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석이 형 이야기가 있습니까? 서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이 묵직해졌습니다. 노파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노파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서린의 손목 화상 자국을 보던 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서린은 비녀와 밀서를 손에 쥐고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한양의 암행어사에게 전해야 합니다. 지금 이 고을 안에서는 이 증거를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조병학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하지요.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머무는 곳은 청풍에서 산길을 넘어 반나절은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 길 곳곳에 조병학의 포졸들이 깔려 있었지요. 그때 주막 뒷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오칠복이었습니다. 그는 문지방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서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며칠 사이에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아래가 거무스름했습니다. 칠복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길을 맡겨주십시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고을 장터란 장터는 발바닥이 닳도록 다녔습니다. 포졸들이 어느 길목을 막고 있는지, 어느 샛길로 빠져야 하는지 눈 감고도 압니다. 제가 무석이한테 한 짓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지금 이것 말고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옥분이 칠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린을 보았습니다. 서린은 밀서를 손에 쥔 채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믿겠습니다. 칠복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안도인지 감사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 그 어깨에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졌습니다. 셋은 그날 밤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옥분과 칠복이 밀서를 들고 산길을 넘을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관아 쪽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조병학의 시선을 자신에게 끌어두어야 옥분과 칠복이 길을 빠져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이 밤 안에 결판날 터였습니다. 뒷방 안에 등잔 하나가 가늘게 타올랐습니다. 그 불빛 아래 옥비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버텨온 옥빛이 등잔 불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청풍연관아 앞 큰 길에 서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삿갓도 쓰지 않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매며 상한 치마 끝을 가다듬고 흐트러진 머리를 단정히 올려 비녀를 꽂았습니다. 그 비녀가 바로 어머니의 옥비녀였습니다. 밀선은 이미 옥분의 품 안에 있었지만 비녀만큼은 서린이 직접 머리에 꽂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지키려다 딸에게 남긴 것이었으니 이 자리에서만큼은 자신이 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아 앞에 선 서린의 모습을 본 포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터에 나온 백성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고 아전들이 우르르 뛰어나왔습니다. 서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손을 모으고 관아 문을 바라보며 똑바로 섰습니다. 조병학이 나왔습니다. 그는 서린을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동안 산을 뒤지고 포조를 풀어도 잡지 못하던 자가 제 발로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조병학은 입꼬리를 올리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스스로 왔구나. 현명한 선택이다. 서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조병학은 서린 앞에 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부 조각을 내어놓아라. 그러면 목숨만큼은 거두지 않겠다. 서린은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증거는 이미 이 고을을 떠났습니다. 조병학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으리께서 이 고을의 상기를 맡고 있는 동안 다른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이미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조병학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주변 아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병학은 다시 서린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허풍이 심하구나.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서린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쪽에서 낯선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달려오는 소리였지요. 포졸들이 멈추었습니다. 조병학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 길 저편에서 말을 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앞장선 사내는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지만 그 뒤를 따르는 일행의 행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내가 말해서 내려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펼쳤습니다. 암행어사의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가 청풍연 큰 길을 울렸습니다. 장터에 있던 백성들이 일제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조병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발 아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일행이 관아 안으로 들어서며 조병학을 향해 말했습니다. 향리 조병학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 관아 창고와 장부를 즉시 봉인하라. 그날 오전 내내 관아는 뒤집혔습니다. 암행어사 일행은 창고의 자물쇠를 열고 안을 살폈습니다. 장부가 펼쳐지고 수년치 세고 기록이 낱낱이 검토되었습니다. 밀서의 내용과 서린이 품고 있던 장부 조각, 그리고 옥분이 직접 나서서 전한 증언이 하나씩 맞아 들어갔습니다. 감추어둔 쇠고기 창고 깊숙이 쌓여 있었고 별도의 뇌물 장부가 나무 바닥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병학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장부는 누군가 조작한 것이야 했고, 세곡은 흉년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밀서에 적힌 날짜와 수량, 이름들이 창고, 기록과 어긋남 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거짓말이 들어설 틈이 없었습니다. 조병학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다가 결국 잠잠해졌습니다. 한편 무석은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포졸 하나가 자물쇠를 열어주었을 때 무석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매질의 상처로 몸을 제대로 가누기가 어려웠습니다. 일어서려 하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요. 포졸이 팔을 내밀었지만 무석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스스로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관아 마당으로 나왔을 때 서린이 거기 있었습니다. 서린은 무석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석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아직 부르텄습니다. 옷은 피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지요. 서린은 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석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양반가의 여식이 상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보기 드문 광경이었지요. 무석은 서린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서린이 무석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이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무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낭자가 아니었어도 나는 언젠가 형의 억울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만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린은 고개를 들어 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석도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더 잇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암행어 사는 강무원의 사건을 다시 기록에 올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이었음이 밀서와 증언으로 밝혀졌습니다. 윤대감의 죽음 또한 병사가 아닌 독살로 새로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래된 억울함들이 하나씩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조병학은 파직되어 포박된 채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관아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백성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소리치거나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눌려있던 숨을 한꺼번에 내쉬는 것처럼 고을 전체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빼앗긴 세곡은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창고문이 열리고 곡식 자루가 하나씩 나오자 장터 어귀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것이 눈물인지 웃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소리였지요. 서린은 양반가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암행어사는 윤대감의 명예 또한 회복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린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강노파가 누워있는 주막 뒷방이었습니다. 서린은 노파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시는 날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노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린의 손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린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옥부는 그날 저녁 주막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마솥에 국밥을 끓이고 손님들의 술잔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청풍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주막이 이 고을의 억울함을 푸는데 얼마나 큰 자리였는지를 말입니다. 사람들은 옥분을 의로운 여인이라 불렀고 옥분은 그 말에 손을 내저으며 국밥 한 그릇을 더 퍼주었습니다.
오칠복은 무석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석 앞에 섰지만 말을 꺼내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석은 그런 칠복을 바라보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잊지는 못한다. 칠복의 고개가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무석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답게 살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것은 네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칠복은 고개를 든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무석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청풍연에는 늦가을 햇살이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산은 붉고 노랗게 물들었고 냇물은 여전히 맑게 흘렀습니다. 무석은 다시 지게를 졌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직 다 낫지 않았지만 산길은 익숙했습니다. 산 중턱에서 잠시 발을 멈추고 고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관아의 지붕이 보였고 장터의 사람들이 작게 보였습니다. 그 너머 어딘가에 서린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무석과 서린은 신분의 차이 때문에 마음을 쉽게 말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산길에서 시작된 그 인연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귀천은 태어난 집안이 아니라 위태로운 순간 누구의 손을 잡아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무석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빗속 수풀에서 떨고 있는 한 사람의 손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죽은 형의 억울함을 풀었고 고을에 오랜 어둠을 걷어냈습니다. 서남은 때로 아무 보상도 없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게를 지닙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기꺼이 지는 사람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지요. 무석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권세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기댈 집안도 없었지요. 그러나 빗속 수풀에서 떨고 있는 한 사람의 손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죽은 형의 억울함을 풀었고 고을에 오랜 어둠을 걷어냈습니다. 우리네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위기 앞에서 모른 척 지나칠 수 있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순간 손을 내미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요. 사람의 귀천은 태어난 집안이 아니라 위태로운 순간 누구의 손을 잡아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 하나 건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